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대라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몸담았던 친정 이야기, MBC 얘기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우리 최성호 사장님 참 시간 세월 빠릅니다. 벌써 취임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네요.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3월 말 4월 초면은 한창 이제 프로그램 개편할 때가 돼가네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회사를 나오면은 또 어떤 때는 회사 생각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로서 그냥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MBC 후배들도 또 이 유튜브 단대라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이제는 뭐 그냥 한 사람의 시민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유튜브도 하고요. 예. 그런데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걱정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풀어가 보겠습니다. 회사 살릴 방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지난 2월 달에 그 명퇴를 한 30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만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명 나온 분 중에 제가 또 한 분하고 통화도 해 봤습니다. 지난 12월 말에도 명퇴로 수십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월 말에 명퇴는 좀, 12월은 거의 원한 사람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 12월에 깜짝 놀란 게 3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3명만 해주고 27명은 안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해줬냐고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후배들이 와서, 그 중에서 드라마나 예능이나 우수한 젊은 PD들이 그 명예퇴직금을 받고서 떠나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퇴직금도 받고 또 명퇴금도 받아서, 또 우리 MBC에 그래도 아직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니까 아마 드라마나 예능 PD가 나가면 TVN이다, JTBC다, TV조선이다 이런데 아마 탐내는 회사가 아직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뭐 그 명퇴를 하겠다는 후배들을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일수록 MBC 문화방송에 긍지를 가지고 입사를 했다면 여기에 남아서 무너지는 회사를 뚝을 막고서 새로운 뚝을 만드는 게, 그게 MBC 문화방송의 사원이죠. 저는 제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아마 작년에 후배들이 크게 놀란 게, 작년에 적자가, MBC 문화방송의 적자가 12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SBS, KBS, MBC 공중파 중에서도 적자가 가장 많고요. 시청률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 2%, 3%의 시청률이라 그래서 저도 가끔은 그래도 우리 회사 친정 방송에 대해서 보는데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시청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예능이 좋아야, 그 시청률이 좋아야 광고가 붙고, 그 다음에 또 그 광고가 팔려서 또 협찬도 들어오고, 또 밖에 나가면 전부 다 MBC 드라마 예능 뭐 했다는 얘기만 하고, 예, 뭐 나가수다, 또 뭐 무신이다, 예, 진짜 사나이다, 뭐 다 이렇게 코이카의 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찬도 들어오고, 제가 아마 역대 사장 중에서 가장 많은 협찬을 따냈다고 후배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칭찬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이나 이사도 국장도 회사를 위해서 세일즈맨이 돼야죠. 나는 나다 하고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는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도 제가 2시간, 3시간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뮤지컬이나 유튜브를 이해해달라고 설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잘 나가던 생각만 하면 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청률이 좋고, 그럼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회사에 또 사원들도 보너스도 더 주고, 또 해외 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죠. 계속 이게 돈이 되고, 또 시청률 좋고, 또 제작비 더 투입하고, 사원들은 힘내고, 예? 회사 퇴근하라 그래도 그냥 회사에
있겠다 그러고 이러던 회사가 우리 MBC 문화방송 아니었습니까? 저는 자부하건대 노조에 49일 파업, 170일 파업은 있었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일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일을 하지 않는 분 보고 억지로 일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제 스타일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분위기가 한번 그리 흘러가면 누구나 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조직 아닙니까? 그러기를 원하는데 요즘은 회사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 그 최성호 사장님이 그 취임하면서 일성 그 힘주어 얘기했다는 그 얘기 제 후배들에게 그거 참 사장이 잘 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최성호 사장님 들어오셔서 실패할 자유를 주겠다고 후배들에게 얘기를 해서 저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PD 수첩을 만들어내고 제작에서는 또 탁월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특종도 잘했고. 근데 사장은 다릅니다. 사장은 자기 일만 잘해서는 그게 사장이 아닙니다. 경영을 잘해야죠. 일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사장입니다. 임원이고. 일 못한 사람을, 실패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게 사장이고 임원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되는 거죠. 봉급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회사의 수익 구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딴 생각하고 떠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PD 없고 그러면 뭐 좋은 PD도 프로그램도 안 나오고 또 기자들도 봉급 작아지고 보너스 작아지고 뭐 취재비 덜 주고 하면 계속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카드 이까지만 딱 쓰라고 정해놓으면 아니 세상에 월급쟁이가 삼성이 됐건 KBS가 됐건 MBC가 됐건 공무원이 됐건 한 달에 판공비가 500만 원인데 20일 만에 다 떨어졌다 일하다가 그럼 열흘 동안 나머지 동안에 자기 돈 내면서 그 회사 일할 사람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카드가 없다 그러죠. 그거 사장이 임원이 아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노조에서 계속 공격했죠. 지금도 제가 댓글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2년간 7억 2천만 원을 썼다고요. 예, 그게 저를 위해서 쓴 돈은 아닙니다. 아마 그게 저를 위해서 쓴 돈이면 지금 우리 MBC에서 지금 있는 그 MBC 정상화위원회에서 지금 예전에 있는 특파원 하던 사람들, 옛날에 사장하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 것도 다 뒤져서 과거사를 다시 다 뒤져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또 고소해도 됩니다. 예, 또 잘못하면 또 잘못해서 물어내야죠. 저 예전에도 그 법인카드 잘못 썼다고 그 법인카드 기록을 안 남기니까 기록을 비서실에서나 회계팀에서 사장이 무슨 기록을 남기냐고 다 보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증명하지 못하고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건 다 그거를 검찰, 경찰에서 이거는 물어내라 그래서 제가 1,100만 원 물어냈습니다.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제가 그러면 또 더 물어내야죠. 제가 잘못한 것이면. 예. 그런데 아니 나머지 그럼 그 돈은 어땠습니까? 저보고 만일에 우리 후배들이 묻는다면은 아마 지금 있는 분들이 묻는다면 제가 그럴 겁니다. 아니 무한도전이 이번에 이제 3월에 뭐 3월 말에 김태호 우리 PD가 돌아온다 그러네요. 반가운 일이죠. 근데 예전에 그 우리 김태호 PD가 하던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도전. 그게 잘 돼서 이제 뭐 몇백 회 우리 이제 그 300회, 400회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거를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포공항 쪽에 있는 아마 무궁화 4개 정도 된 데 가서 회식한 것 같습니다. 그 식사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스텝들 해가지고 봉투에 그때는 돈도 잘 벌고 있었으니까요. 휴가 갈 때 쓰든지 그 가족들하고 쓰라고 사기 격려 차원에서 뭐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이렇게 다 돌렸죠. 상품권으로 해서. 그거 한 번 쓰면 그날 식사하고 한 게 모두 한 3,500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예능국장, 뭐 드라마국장, 기조실장, 기획국장 이거 돈 20일 쓰고 중요한 분들 만나는데 드라마를 위해서
예, 그 중요한 작가들이나 뭐 UINC 탤런트나 다 중요한 분들 만나는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1차 그분들이 밥 사면 2차도 사고 하면 3차에 해장국이라도 뭐 산다고 또 가서 쓰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이제 넘치니까 500만 원, 뭐 750만 원 그 판공비 수준을 넘었으니까 그거 어떡하냐고 매번 그러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장실로 그걸 보내라. 회사에서 쓴 게 인정이 되면 사장실에서 처리를 하마.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다 그 처리한 거죠. 경리부장이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돈이 한 5억 이상일 겁니다. 예. 오늘에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궁금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았어요. 제가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돈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 운전기사나 지금도 그 남아있는 김진모 수행비서나 다 물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갈 때는 시장에서 그냥 국밥도 먹고요. 그리고 그 꼬치 먹으면서 맥주 마시는 거 이렇게 합니다. 회사의 사기 악량이기 때문에 그 돈을 그리 쓰는 거죠. 필요하니까. 예. 좀 뭐 변명 같았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실패할 자유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회사 시청률 놓고 돈도 벌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해외 판매도 잘 안 되잖아요. 주로 사극이 잘 돼야 되는데 청춘물도 뭐 잘 돼야죠. 저 있을 때 그래도 해외 판매 한 2천억 원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필리핀이다, 인도네시아다, 싱가포르다, 미얀마다, 스리랑카다 우리가 진출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다, 남미다, 그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1인 지사, 해외 지사를 그렇게 뒀던 거죠. 그거 뒀으면 지금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 그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리 내다보고 그냥 몽골 울란바토르에 그렇게 카이로에 뒀으면 지금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돈과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지금 생각해도 저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게 그야말로 실패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1인 지사 뭐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예. 좌우지간 사장이나 임원들이나 다 우리 세일즈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면 좋은 방송 MBC를 보면은 정말 재미있고 가치 있고 우선 재미있고 그리고 보도도 정확하고 특종도 있고 뭐 최근에 그 유치원 비리 그거 하나 그 유치원 그 특종 하나 했잖아요. 그거 봤을 때 우리 MBC 특종이라 그래서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뭐 버닝썬 이런 그 성리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큰 사건은 또 SBS가 또 특종을 했다 그래서 좀 씁쓸하고요. 예. 그리고 돈은 줄일 때 줄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많이 비난받았었죠. 왜 그 마산 MBC하고 진주 MBC를 통합하느냐고. 통합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조금씩 제가 뭐 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너무 한 발 앞서갔다면 반발씩 가면 되는 건데 저는 고용하겠다고 그랬고 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니 마산 MBC, 진주 MBC가 고속도로로 따지면 40분이면 지금도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35억짜리 중계차가 2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산에서는 뭐 한 달 쓰면 진주에서는 한 달도 안 쓰잖아요. 그게 만일에 내 중계차라면 내 돈으로 사는 중계차라면 30억짜리 중계차를 2대나 두겠습니까? 그리고 광역화도 이제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저 마산 진주 뭐 창원 청주 강릉 삼척 광역화도 되고 있고 이제는 노조들도 오히려 뭐 회사에서 원해서 강릉 삼척도 광역화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빠르게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야 규모를 갖춰야 우리가 일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뭐 또 하나의 그 걱정되는 것은 우리 회사의 그 과거사위원회, 예. MBC 그 정상화위원회라 그러죠. 그 MBC 정상화위원회에서 저한테 계속 하소연하는 게 그 미주지사에 있던 그 사장이나 아니면은 또 여기저기에 지역사 사장했던 사람들이나 또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니 전부 다 뒤져서 예. 그 돈을 왜 썼냐? 아니 뭐 지사장이 총국장들하고 밥 먹은 것도 왜 썼냐?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손 안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뭔가 회사에 실적을 내고 MBC 문화방송이 제대로 된 회사 사원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에 기여하고 우리가 K-팝으로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예? 아니 시드니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콕에서 니가타에서 프랑스에서 얼마나 많은 K-팝을 선도를 해서 지금 이 사건은 터졌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또 긍지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사장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나와 보니까요, 제가 나와서 더 절실히 느낍니다. 그때 막 옆에서 사장님 잘합니다, 사장님 걱정 정말 사장님 탁월하세요 하는 분들 나중에 전화 더 안 옵니다. 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좀 섭섭하게 했나,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들은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전화가 와요. 사장님 어려운 거 없냐고. 그래서 사장이라 그러지만 나 이제 그냥 백성이야. 나도 빡빡 기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란 게 뭐 맨날 좋은 일만 뭐 있나? 그렇게 해서 기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받으면서. 예. 제 적폐 아닙니다.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치사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양심은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제 자신합니다. 그래서 두 발로 아직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회사가 일어선다는 겁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 MBC, KBS, SBS, 공중파 다 중요하죠. 예. 사장이나 임원이나 국장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앞을 가는 게 사장입니다. 임원이고. 전쟁에 갈 때 누가 제일 먼저 섭니까? 옛날에 신라의 화랑들이 전쟁 때 그 성골 진골의 아들들이 전쟁 때 누가 제일 먼저 앞에 섭니까? 가장 위험할 때 자기 자식 화랑들이 앞에 서서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이 있어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삼국 일통을 한 거죠. 문무대왕의 지도 아래. 예. 이 리더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능력 없는 자는 쓰면 안 됩니다. 자기 적이라도 나를 반대하더라도 내 품에 안고서 능력을 써야 됩니다. 예. 그게 지도자입니다. MB 사장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뭐 어느 날 생각이 나서 김 선배 그동안 격조했는데 그냥 해장국집에서 선지닭 넣고 소주나 한잔 하시죠. 불러주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MBC를 사랑하는, 제 인생을 34년을 바친 MBC를 정말 사랑합니다. 후배들에게도 전혀 섭섭한 바가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노조에 대해서도 큰 원망 없습니다. 다 우리 후배들인데요. 잘해보자고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죠. 저도 앞으로 단디하겠는데 우리 후배님들도 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MBC 문화방송 자랑스러운 회사를 위해서 단디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예, 이제 곧 그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 선거가 이제 그야말로 한 뭐 7, 8일 앞으로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선거판이 창원도 아주 뜨겁고요. 여기는 바다가 있어서 뭐 그보다는 약간 뜨겁지는 않지만은 여기도 막 굉장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선거를 앞두고 난립니다. 요 지금 음악 소리 좀 들리시죠? 여기 왜냐면 이게 강구안이라고요. 지금 이순신의 거북선이 쫙 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기 삼도 수군 통제영이 있었죠. 이 뒤에. 예.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고 그 정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에 후보는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 정점식 후보인데요. 정점식 후보는 고향이 고성입니다. 고성인데 어릴 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머니가 여기가 와가지고 굴 까는 거 굉장히 힘드는데, 저도 굴 까는 거 보거든요. 박싱 작업이라고 하는데 굴을 까다가 어머니 손이 이렇게 굽었죠. 그 집에 막내 아들인데 굉장히 팔남매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여기서 어머니가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근데 아들 하나가 그냥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이 검사가 됐죠. 그 이후에 그 통진당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 그 통진당 사건을 해산하는데 주역이었죠. 그래서 황교안 그 당시 법무장관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핵심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다른 후보들을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3선을 지낸 김동진 전 시장과 행자부 차관을 지낸 스피런 후보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뚝심 하나는 있는 인물이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해서 그 바쁜 중에도 고향을 계속 찾았던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벌써 2017년 6, 7, 8월입니까? 그때 검찰 인사들이 있을 때 속된 말로 물 먹었죠. 왜냐하면 통진당 거기 앞장섰기 때문에 물을 먹어서 법무부 법무위원인가요? 그런 걸로 이제 그 판결이 나니까 자리가 이동하게 되니까 그냥 깨끗하게 사표 탁 던지고 변호사 하다가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이 지역을 살리겠다고 나왔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예전에 민주노총 아시잖아요. 민주노총의 산하 언론노조에서 신문방송에 뭐가 났는지 모니터를 해서 윗분들에게 올리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죠. 그 이후에 쭉 가다가 재주는 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통위 상임위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또 미디어스란 인터넷 언론 쪽에 그거 대표도 잠시 했고요. 그러다가 방통위 상임위원 시절에 국감기간인데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 방통위 상임위원 신분으로서 당시에 그 국감을 받는 피감 기관하고 룸사롱에서 뭐 술자리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던 분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공천을 받아서 더민주의 후보로 나왔습니다. 정점식 후보는 여기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점식 후보는 통영고성을 그 맷돌 이론, 그 밑에는 조선업과 지금 여기 성동조선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지난 22일에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맷돌을 어떻게 맷돌은 이 두 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는 조선업, 그 다음에 수산업, 위에는 관광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게 정점식 후보의 생각이고요. 뭐 더민주의 양문석 후보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번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도면 대통령과 이건희 회장 빼고는 내가 언제든지 전화 다 되고 약속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MBC의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냥 방통위 상임위원은 그 정도 방송통신에 관련된 핸드폰, 우리 지금 저 이영경 과장 핸드폰 보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다루고 하는 뭐 그런 업체들이야 영향력을 갖죠. 왜냐하면 신경이 쓰이니까요. 그런 허가 기관이고 규제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규제 기관에 좀 있었던 분이죠. 이런데 좌우지간 통영은 그렇고 고성은 지금 고성도 아시는 대로 거의 농업 위주인데 최근에 그래도 한국우주항공 카이 그 사천하고의 싸움에서 날개 공장을 하나 땄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항공산업이 조금 일어나고 있고요. 요즘은 또 관광산업, 또 청정해역이 돼서 고성 일대는 미국으로부터도 청정해역으로 특허도 받아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통영, 고성 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아마 그렇다 보니까 이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 살기 어렵거든요. 또 최근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한 6, 7년 지나면, 한 6년 지나면 2015년, 그 뭐 세월 금방입니다. 한 6년 있으면 KTX, 우리 내륙 고속철도가 서울을 출발해서 김천, 그 다음에 진주로 해서 이 고성, 통영, 거제로 이렇게
KTX가 옵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지나가시는데 앞으로 서울에서 KTX로 엄청나게 오겠죠. 지금 여수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여수 잘 되는 이유가, 자, KTX 2시간 반이면 오죠. 오동도에 가면 케이블카 타죠. 예? 여수 밤바다 좋죠. 이 뭐가 있어야 이게 관광객들이 오는 거죠. 근데 KTX가 오면은 이 통영이 정말 대단한, 옛날에는 통영 갈래, 여수 갈래 그러면 서울 사람들 전부 다 통영 간다고 손듭니다. 예? 한산도, 재성당, 욕지도, 미륵도 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둥둥둥둥둥 떠 있는 게 섬입니다. 매물도, 소매물도 끝내줍니다. 예. 그래서 이 KTX가 오면은 통영, 뭐 여수 충분히 제출 수 있는 곳입니다. 그 현장에 요즘은 황교안 대표가 또 와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매일 그냥 창원에 원룸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영 살린다, 예? 고성 살린다, 지금 뭐 창원 살린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누가 통영과 고성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백성들은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살만 하면 그냥 정치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정치에 신경 쓰느냐?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아르바이트 자리도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사람 잘못 뽑으면 꽝이거든요. 예전에 제 고향인 사천도 시장 잘못 뽑아서 계속 그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막 삼천포, 의왕 다 죽었거든요. 정말 사람 잘 뽑아야 됩니다. 예. 이제 뭐 선거 곧 8일, 9일 앞으로 4월 3일이니까 이제는 뭐 금방입니다. 예. 제대로 경제를 아는 사람, 정말 통영 고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눈 딱 뜨고 단디 찍어 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예. 이 지역에, 남쪽 지역에 오니까 이제는 벚꽃이 이 순천, 하동, 남해, 사천, 진주, 통영 어디를 가봐도 이제는 탕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주 오다 보니까 저도 서울과 이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도 좋아지고요. 예, 황사 이런 거에도 좀 상당히 면역력도 생기는 것 같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러 한 번씩 밖에 나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출근길에 쭉 나오는데 벚꽃이 핀 걸 보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좀 슬퍼지더라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저도 한때 참 가까웠던 분인데 이제 나오셔서 그래도 밖에서 세상 공기는 뭐 지금도 뭐 위리안치 상태죠. 옛날 같으면 위리안치라 그러죠. 구금 상태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밖에 나왔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자유라는 게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뭐 반자유 상태이긴 합니다만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봄에 벚꽃에, 매화의 벚꽃에, 세상도 이래 다 봄이 돼서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이 계절에 한때 우리가 어른으로 모셨던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식판을 들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닦아야 되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한때 그렇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에게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참 염치 없이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죠. 지금 돌이켜보면은 2016년 10월에 최순실이가 구속이 됐죠.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그 이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사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나와서, 저도 그 TV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나와서 울먹울먹 하면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후회하고 그런 사람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용서와 동시에 대통령직을 내려놨어야죠. 하야를 했으면 탄핵되지도 않았고 재판도 안 갔을 수도 있죠. 예.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내놓겠다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하야했지 않습니까? 경무대에서 내려놓고 하와이에 가서 살다가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그것도 백성들, 국민들의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예전에는 또 우리 그 5.18 광주 민주화 사건으로 그때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두 분이 동시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이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오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오면서 풀어주고 사면 복권되고 다 그리 됐죠. 그 이후에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닉슨, 미국 같은 경우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그거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고 결국은 닉슨이 사임을 했죠. 예,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해서 나중에 결국은 사임을 하고 본인은 이제 대통령 자리에 물러났죠. 예.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사실은 자리를 물러나면 그 명예를 뺏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벚꽃 피는 이 계절에 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사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정부 여당에서나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돼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화합, 국민 총화에도, 그리고 지금같이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됐건 문재인 대통령님이 됐건 큰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싸우다가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칼을 들었을 때는 싸우는데 이미 칼도 뺏기고 창도 뺏기고 방패도 뺏기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에게 그 상대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은 그 모양새도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한반도에서 4번째 여성 대통령입니다. 신라 때 진평왕의 둘째 딸 등망공주가 여왕이 처음 한반도 역사상 여자로서 왕위에 올라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첨성대 지어서 백성들 풍년들게 했고요. 지금 시대 IT죠. 하늘의 천문을 관측하는. 또 황룡사, 분황사, 흥륜사 모든 절들을 정말 불국토의 나라를, 이 나라를 만들면서 통일에 대한 기반도 확보해 갔고요. 결국은 화랑 정신으로 무장한 그 화랑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불교가 힘이 돼서 삼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하나로 만들었으니까요. 이 백성을 분열시키면 동인, 서인, 노인, 노론, 소론, 북인, 남인 백성을 분열시켜서는 나중에 그게 나라가 흔들립니다. 요즘 막 수출도 떨어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역에 제가 와서 보면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도 90%가 다 그 가족이거나 사람을 쓰질 않습니다. 또 뭐 사람 썼다가 그 시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전부 다 고용노동청에 고소 고발해버리고 이래가지고 겁이 나서 사람들이 쓰질 않습니다. 이런 나라 분위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훨씬 만들어내려면 이런 과거사를 전직 대통령을 덕사로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매주 토요일마다 그놈의 광화문 종로 내거리 나갈 수가 없어요. 차도 나가지도 못하고 시위, 그거 뭐 박근혜 뭐 석방하라 이렇게 해서 그 시위 때문에 뭐 다닐 수도 없어요. 외국인들이 또 보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죄가 있는 건 이젠 죄 받을 만큼 받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야당의 민주당의 MBC 출입기자로 출입하면서 항상 오랫동안 뵙고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그 5.18 광주 민주화 사태, 그 당시는 5.18 폭동의 수괴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그 재판정에서 자기 가족들이나 거기 있는 따르는 모든 측근들에게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좋은 세상이 오면은 이 문제가 있던 분들도 재판은 해야지. 그렇지만 사람을 구속하지는 마라. 감옥에 보내지 마라. 명예를 뺏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걸로 벌하면 되지. 무슨 또 감옥에 보내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적을 벌하지 않는, 정적을 용서하는 대통령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저는 존경합니다. 지금도. 또 하나는 옛날에 조선시대 광해군 한번 볼까요? 연산군은 옛날에 원체 폐악질이 대단해서 강화도로 쫓겨가서, 교동에 쫓겨가서 거기서 유폐돼서 사약받았죠. 예. 역사상 최악의 폐륜하였으니까요. 그런데 강해군 같은 분은 요즘도 그 강해군의 그 주인공을 하는 뭐 영화다, 연극이다 아직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외교를 너무 잘했거든요. 광해가.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선조를 도와서 대단한 일을 해낸 분이 광해군입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하다가 또 측근들을 잘못 만나서 이 측근들에 의해서 정치가 잘못되다 보니까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제주도 귀양 가서 제주도에서 아마 17년, 18년을 거기서 살다가 자유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죠. 예. 사람을 감옥에 넣은 건 아닙니다. 예. 최소한의 이 한반도가 그래도 우리 조선이 예의지국인데, 동방 예의지국인데 국민들이나 또 정치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 이미 지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돈을 한 푼이라도 챙겨간 거는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미르재단, 예, K스포츠재단이 큰 문제가 있었지만 최순실을 잘못 뒀기 때문이죠. 참 이 측근 조심해야 되는 게 역사상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봄날에, 이 좋은 봄날에, 예, 한분 대통령은 그나마 나와서, 예, 지금 위리 안치돼서 구금돼서 그나마 자유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그게 한때나마 대통령 한 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국민들, 백성들 단디하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갈수록 구독자도 늘어나고 참 조회수도 많이 봐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해외 교포들이 많이 봐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디트로이트다, 또 싱가포르다, 나고야다, 뭐 후쿠오카다, 시모노세키다 이런 데서도 많이 격려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전화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야 우리 지금 바깥에 있는 우리 재외 교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이 뭐 거의 700만 명, 8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아주 OECD 국가 중에서도 큰 나라죠. 특히 해외에서 700만, 800만 교포들이 사실은 나가 있으면 외교관이 된다고, 나라 더 사랑하게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일선에서 외교관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생각하실 때도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한 걱정이 참,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한 분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요즘 집안에 뭐 거의 뭐 감금돼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밖으로는 나오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년째 구속된 날짜로 따지면 오는 일요일이 만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국민 전체로 볼 때도 한때 나라의 큰 어른이셨던 분이 감옥에 있는 모습, 이거 정말 안타깝고 보기에도 정말 다 국민들 모두 가슴이 아리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감옥에 가서 전직 대통령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따지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호위 무사 때문에 큰 일이 벌어졌죠. 예, 여성 호위 무사. 어떤 면에서 최순실이었죠. 그죠? 최순실 하나 잘못 두는 바람에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던 대통령이 절벽에 추락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인간만사 세용지마라고 사람 하나 잘못 쓰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MBC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는 또 노사간에 좀 문제가 많아서 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잘못 두면 정말 끝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최순실을 빼고 사실은 진짜 호위무사가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 청와대 의전비서관, 그리고 제가 있던 우리 MBC 문화방송에 제가 사장 때 우리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죠. MBC는 대주주가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주식을 갖고 있고요. 사실상 나라 겁니다. 30%는 정수장학회, 박정희의 정자, 유경수의 숫자, 이렇게 해서 정수장학회. 제일 처음에 정수장학회에서 부산에다가 MBC 문화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본사가 방송이 업이 잘 되니까 서울로 이제 본사가 생기게 됐던 거죠. 이 박정희 유경수 시절에 7년간 11.6에 떠나던 날 그날까지 박정희 유경수를 모셨던 분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있었던 외교관 출신의 최필립이었습니다. 예, 이분은 고향은 저 북쪽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은 오랜 동안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외교관 출신으로 모셨는데
12.6이 나던 날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흉탄에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다들 청와대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됐죠. 그때 불과 뭐 29 이렇게 됐겠네요. 예, 저보다 한두 살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나와서 신당동 집에 있다가 이제 유랑 생활이 시작된 거죠. 백성으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그러다가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이렇게 다니다가 대구 달성에서 보궐선거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정치권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다가 이해창 후보, 그 당시에 이해창 총재하고 약간 마찰도 있고 그래서 당을 약간 떠났는데, 그때도 미래연합인가요? 그 당을 만들 때 그 창당 발기인 대표가 최필립 전 이사장이었습니다. 예. 한때 그 밖에서는 박근혜의 작은 아버지라고도 했죠.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왜냐, 유경수 역사가 그 흉탄에 탁 그 문세강에 총을 맞고 숨지는 순간 나이가 아주 어렸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의 대통령이 최필립 비서관에게 네가 앞으로는 그 그네를 맡아라. 퍼스트 레이디로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첫 건 중에 첫 건이었죠. 예. 그러고서 이제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 박근혜를 시근거리에서 그야말로 모든 그의 아버님처럼 나이가 있으시니까 큰오빠처럼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정당도 만들고 후견인으로서 모든 걸 이끌어갔죠. 근데 저는 사실 최필립 이사장하고는 아주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정수장학회, 우리 MBC의 그 2대 주주죠. 그 이사장이셨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청와대 박정희와 유경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제가 이 고향에 제가 삼천포에까지 제가 회사 떠난 이후에 모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기 이제 그 좀 쉬기도 하고 이러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죠? 제가 기억하는데 저도 이제 회사를 2013년에 나왔는데 그해 추석에 갑자기 저도 이제 그 텔레비 자막에서 보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상도 가고 그 가족들도 알고 하니까요. 그리 지내고 있는데 많은 얘기를 박정희에 대한 얘기, 유경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최필립과의 대화해서 책을 서서히 준비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냥 팍 돌아가 버리셨죠. 근데 그 사실은 최필립 이사장께서 제가 이제 현직의 사장이 있던 시절에 제가 그만두기 한 두세 달 전에 베트남을 갔거든요. 베트남을 갔는데 그때 베트남을 이제 그 이사장하고 같이 갔는데 간 목적은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한 2,000km 이상을 고엽제, 베트남 우리나라 고엽제 분들이 정말 고엽제 분들 베트남 가면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그 손가락 하나로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리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한 우리 수백 명이 고엽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도와주려고 제가 이제 그 협찬도 국내 기업들이나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행사를 크게 2,000km를 뭐 계속 자전거로 매일 달리는 거죠. 한 4, 50일을. 그 행사를 제가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최필립 이사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순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거에 이겼으니까요. 선거에 2012년 12월 19일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1월쯤인가 베트남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저보고 그 최순실이라는 최태민 목사 딸이 있는데 얘가 문제야.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근데 악해, 사악해. 그래서 걱정이야. 대통령께서 옆에 자꾸 두시니까 저를 어떻게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또 내가 전면에 나설 수도 없고. 그때 아마 실세 중에 실세였죠. 제가 옆에 있는데 제 기억으로 허태열 당시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발표 한 열흘 전이었거든요. 근데 옆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쭉 그냥 제 옆에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김 사장도 고향이 그 삼천포라 그랬지, 사천. 그 허태열이가 고성이 고향이잖아. 허태열이잖아요. 아마 열흘 정도 뒤에 발표가 날 거야.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죠. 대신에 기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고 한 얘기인데 그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지켜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됐죠.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님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더 납니다. 그때 그 호위무사들 정말 최필리카 같은 호위무사들이 있었더라면 그 정치를 하시면서 청와대에서 그런 탄핵이나 또 탄핵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는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그 한때 나라의 큰 어른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또 덕을 많이 봤습니까? 옆에서 말이죠. 저는 뭐 그냥 저도 회사에 대통령 된 이후에 그냥 저는 뭐 2013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3, 4개월 만에 회사를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덕본 사람들이 지금은 다 몸 낮추고 숨어서,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어려울 때일수록 한번 주군으로 모셨던 사람을 그래도 나라의 큰 어른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일본이나 이런데 제가 이제 도쿄 특파원 출신인데 이렇게 옆에서 중국이나 보면 이 원로들에 대한 예우가 각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고위공직자든 장관이든 사장이든 그 누구든 간에 그만두면 그 다음날부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원로들, 그 중요한 분들 그만두면 예전에 그 받던 예우에 그래도 10% 20% 예우는 받습니다. 우리는 그만두니까 딱 그 다음날부터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전직 대통령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의 기본 도리는 다 해야 된다. 나라의 한때 큰 어른에 대해서. 예. 그때 모셨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인연의 소중함,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서 할 일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편지 한 장이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백성들, 국민들, 앞으로 계속 나라를 위해서 단대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대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방송을 쭉 아침에 일어나서 지켜보니까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큰 또 격돌이 있었죠. 예. 한마디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손혜원 의원의 그 아버지인 손용우 씨에 대한 얘기나 또 독립투사죠. 그렇지만 김일성의 최측근이었던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역사 얘기들이 어제 많이 오갔습니다.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선 그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였던 손용우 씨에 대해서 어제 그 격한 논쟁이 벌어졌던 얘기를 먼저 하고, 제가 또 역사학도니까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또 붙여보고, 그 다음에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미 뭐 국민들이 다 알지만은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손용호 씨는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6번 정도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이명박, 따져보면 박근혜, 그 앞에 뭐 노무현 정권 이럴 때 계속 한 6번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해방 이후에 남노당, 예, 조선노동당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하는 박헌영이 밑에서 남노당 활동을 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북한에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파 간첩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건 작년에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손용호 씨가 금구 훈장을 받았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이제 선정이 되신 거죠. 예,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영광이겠죠.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각 나라에 대한 유공자분들이 한 24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월남전에 의한 고엽제 환자들, 또 6.25의 학도의용병으로 나갔던 분들, 또 월남전에 싸웠던 분들, 뭐 여러 분들이 있죠. 저도 이 여행을 하면서 진주다, 순천이다, 광주다, 목포다, 뭐 태백이다 이렇게 가봐도, 특히 시골에서는 영광스럽게 그게 자랑거리죠. 사실은 집에 조그맣게 붙어 있거든요. 독립유공자 가족의 집 해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분들이죠. 5천만, 대한민국에서도 244만 명 정도의 그분 나라를 지킨 아주 우리가 끝까지 안고 가야 할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를 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세월이 6.25 전쟁, 월남전이 언제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서 다시 유해를 발굴해서 그런 분이 온다 그러면 그 국가의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조회를 해서 정말 성조기를 가족들과 함께 정말 눈물로 환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배워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철책선, 그죠? 철원이다, 화천이다, 뭐 강화다, 백령도다 쭉 옛날에 저하고 싸웠던 백마고지 일대에서 지금도 유해 발굴 작업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해가 나오면은 그 철모와 그다음에 그 DNA 검사 모든 걸 통해서 가족을 찾아주려고 그런 노력, 국가 유공자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걸 모르면 그건 국민이 아니죠. 역사교육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정말 위대한 분들을 우리가 모셔야죠. 뜻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제 좌우지간 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손혜원 의원의 그 부친의 이미 건국훈장을 이미 받고 독립유공자까지 됐는데, 이 논쟁은 아마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에 또 손혜원이 목포에 우리 문화재 지역에 대한 집을 또 열채, 20채 이렇게 구입하는 그 사건이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있죠, 야당에서는. 예, 이거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역사 논쟁은 그러다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독립투사였던, 그러다가 북한으로 건너가서 김일성의 최측근이었던, 그러다가 나중에 김일성에게 또 숙청이 되죠. 이 김원봉 선생이. 예, 영화 여러분 암살 많이 보셨잖아요. 아마 한 1,000만 관객 돌파했죠. 예, 저도 봤습니다. 제 역사에 관련된 영화나
저 영화 강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데서 또 아이디어도 풍부하게 더 얻고요. 상상력을 계속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 영화 많이 봅니다. 연극도 보고 뮤지컬에서 또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조성우 씨가 열연을 했죠. 전지현 씨도 나오고, 예, 아주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영화와 현실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성우 씨 보면 너무 멋있고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군으로서 거기다 광복군 부사령관이었고 이분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외놈들이 당시에 김구 선생 상에 우리 주석 존경하는 김구 주석님보다도 이 테러리스트가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일본 고관 대신들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테러당하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값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현상금이 지금 돈으로 200억, 300억, 200억, 300억이 현상금이 붙었다 그래요. 예. 지금도 미국도 보십시오. IS의 최고 지도자 행방 감췄잖아요, 그죠? IS 이제 전멸시켰는데, 근데 어디에 사막에 숨어 있을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현상금 수백억을 현상금 그렇죠, 미국에서. 이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김원봉 선생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정말 당당한 독립투사로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죠.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김구 선생이나 많은 분들이 남쪽을 다 택했는데 그 장준하 선생이든 김준엽 선생이든 그게 다 뭐 중요한 분들이 다 남쪽으로 이렇게 택하는데 김원봉 선생은 사회주의를 신봉을 하니까 아마 김일성의 접근으로 갔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나중에는 또 아주 고위직에 있다가 최고위직에 있다가 나중에 또 공산주의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써먹고 토사구팽 숙청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훈장을 내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어저께 좀 나왔습니다.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의견들을 들어봐야겠죠. 근데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걸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나중에 국가보훈처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그 위에 있는 피우진 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건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 유공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거를 자격을 부여하고 안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있는 높은 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로 올라가면요, 옛날에 선조 시대에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그 공신들을 수십 명, 공신들을 이제 호종공신, 선무공신 이렇게 나눠가지고 당연히 이순신 장군도 들어가 있죠. 선무공신으로. 근데 그 호종공신이 50명이면 선무공신은 10명밖에 안 돼요. 호종공신이 뭐냐? 선조가 의주로 도망갈 때 외놈들을 겁내서 쫓겨갈 때, 한양을 버리고 도망갈 때 전부 다 그 선조를 모시고 갔던 그 대신들은 전부 다 호종공신 해가지고 뭐 50명, 60명 이렇게 호종공신을 선정하면서 자기 옆에 있었다고. 접근들이라고. 그래도 따뜻하게 밥 먹고 다 했잖아요. 선조 옆에서. 그 사람들이 뭐 전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에 서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거기에 뛰어들었던 선무공신은 정말 숫자도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에 이순신, 원균도 선무공신으로 됐습니다. 원균. 그리고 진주대첩의 김시민 장군, 이런 분들이 이제 선무공신이고, 나머지 뭐 곽재호 의병장이나 그 대단한 정인홍 의병장 이런 분들 아마 몇 사람 안 됐습니다. 호종공신 위주로 가버렸죠. 지금 같으면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대통령장, 뭐 대한민국장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져갔던 거예요.
이거 보면 역사 정말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결정하는 분들이 국가보훈처고 국가보훈처에 있는 서기관, 이사관, 그 다음에 그 위에 최고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이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처장님은 정말 대단한 걸 저도 느낍니다. 여성으로서. 결혼도 안 하시고 당당하게 여성의 리더시죠.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역사 문제만큼은 이건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역사 문제에 대한 그 뭐 손혜원 의원의 그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이라든지 특히 그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북으로 간 이런 분 김일성의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독립운동한 김일성도 독립유공자 우리가 인정해야지, 훈장을 줘야지,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사 문제 정말 제대로 단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 또 지난 월성에 의해서 경주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시원한 동해바다입니까? 예, 저 지평선 너머에 보이는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 예, 서시마 해서 일본이 보이죠. 쭉 가면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에 잡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대왕암입니다. 대왕암. 신라의 30대, 예, 신라 고구려 백제를 3안을 일통한 문무대왕 김범민의 돌무덤입니다. 수중릉이죠. 예. 예전에 신라시대 이때는 전부 다 화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왕을 왜 화장을 하겠습니까? 다른 왕들 전부 다 이 왕들이 여기 신라의 왕들 경순왕이다, 그걸 뭐 저 고려 때 마지막 왕은 고려 왕건 밑에 있었으니까 저 파주 적성행 쪽에 묘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선덕여왕이다, 신문왕이다, 전부 다 진흥왕이다, 묘가 다 이 경주 월성 주위에 이렇게 다 포진을 해 있죠. 그런데 왜 문무대왕만 이렇게 수중릉에 이렇게 오셨을까요? 김범민이 원 이름인 문무대왕은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김춘추의 아들이죠. 그래서 김춘추를 따라서 이 백제를 정복하는 과정에 완전히 선봉장에 섰던 인물이죠. 그리고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김춘추 태종무열왕이 생각보다 또 빠르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고구려를 남겨두고요. 그때 고구려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계소문 대망리지가 있었거든요. 당나라를 이겨낸, 예, 구국의 영웅, 고구려 구국의 영웅 영계소문이 있었는데 독재자로 변해가지고 완전히 통치를 하는 철권 정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 영계소문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연남생이 이제 이어받았는데, 연남생이 대망리지가 됐는데 아들 3명이 막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백제를 물리칠 때 당나라와 같이 쳤듯이 당나라도 천하에 정복을 못한 게 그 영화 안시성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정복을 못한 게 고구려였거든요. 이 만주 땅을 가진 대제국 고구려만은 건들 수가 없었다고요. 그 당나라가, 그 고구려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화랑정신으로 화랑의 후예들이 그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보잘것없던 아주 작은 소국 신라가 그 화랑정신으로 김유신과 김춘추가 있어서 김범민이 앞장서서 백제를 통일하고
마지막 8년 뒤에 고구려까지 통일을 해서 삼국을 일통한 위대한 왕이 이 문무왕입니다. 그런데 문무왕이 이 왕을 하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5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지친 거죠. 평생을 말 타고 전쟁터에만 다녔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올해가 3.1절 100년입니다. 유관순도 있고 안중근도 있고 다 계시지만은 과거에 우리 한반도에서 삼국을 일통한 처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문무대왕 김건민입니다. 이 위대한 왕이 이제 너무 지쳐서 빨리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신하들과 왕자들에게 왕을 크게 왕릉을 만들지 마라. 그 능이란 게 뭐냐, 토끼가 와서 굴팔 것이고 목동들이 거기 앉아서 놀 것인데 그러지 말고 동해바다 저기는 항상 외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백성들이 그런 외놈들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죽고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동해의 용이 되어서 이 파도 치는 동해를 지켜서 외놈들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여기다가 동해에다 묻어라. 그래서 저 큰 돌바위 6개 사이에 가운데 사각형에 또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또 혹은 사실은 화장을 한 다음에 저기에 저렇게 한 다음에 그 유골을 뿌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건 저기에 유골이 있건 아니면 화장을 해서 뿌렸건 문무대왕의 뜻은 지금 이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문무대왕의 정신으로 나라와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뭐 스리랑카에 있건 필리핀에 있건 예? 저 먼 러시아에 있건 미국에 있건 독일에 있건 아프리카에 가나에 있건 미얀마에 있건 이런 조국의 아름다운 이 동해안을 생각하면서 이 호국의 정신으로 올해는 3.1절 100년입니다. 그런 정신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팀이 현장에 또 다시 왔습니다. 예, 필요할 때마다 또 다시 한번 더 봐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계속 단디하고 호국의 성지를 또 계속 찾아다니겠습니다. 예, 똑띠하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봐주십시오. 단디하겠습니다.